건강한 음식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계란을 생각하실 겁니다. 단백질과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계란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정명수입니다. 내과 전문의로 60년 넘게 진료해왔고 올해 92입니다. 지금도 매주 화요일마다 서울 종로의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어떻게 계속 진료를 하냐고 묻습니다. 제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계란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먹지는 않습니다. 저만의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수천 명의 노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계란 섭취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계란은 아마 지금도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음식일 겁니다. 그런데 혹시 건강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먹고 계신 그 습관이 오히려 해가 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매년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제 진료실을 찾습니다. 그 중에는 매일같이 계란을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건강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마포구에 사는 83 이준석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반숙 계란을 드셨는데 결국 살모넬라 식중독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염인 줄 알았지만 더 알아보니 무려 40년 동안 매일 반숙 계란을 드셔왔고 최근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까지 드셨던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져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던 습관도 이제는 큰 위험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젊을 땐 꽤 괜찮았던 식습관도 노년기에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은 단백질, 지방, 무기질 등 다양한 성분을 지니고 있어 생각보다 복잡한 음식입니다. 이런 성분들이 나이 든 몸과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계란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제 50년이 넘는 진료 경험에서 계란만큼 섭취 방법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음식도 드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계란을 매일 드시는데 오히려 몸이 점점 지치는 느낌이 드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86살 강원도 원주에 사는 김미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해 오셨고 매일 아침 프라이한 계란으로 단백질을 챙기셨지만 수치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심장약 3가지와 콜레스테롤 약 2가지를 함께 복용 중이셨고 약에 의존하는 삶에 지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식습관을 여쭈었더니 아침엔 프라이한 계란을 드시고 점심엔 흰자만 따로 먹으며 그와 함께 약까지 함께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에서 소개할 계란 섭취법을 알려드렸고 어르신은 그 방법을 3개월간 성실히 실천하셨습니다. 이후 콜레스테롤 약을 줄일 수 있었고 최근 검사에선 수치가 약 30%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6개월 후엔 피로감이 줄고 기운이 되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계란 먹는 방법을 바꿨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 잘 압니다. 하지만 60년 의료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건 아주 작은 변화도 큰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약을 바꾸거나 수술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정보는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지식입니다.
이 영상의 가치를 온전히 느끼시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시청 중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100세 건강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실천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보시고 정확히 이해하신 뒤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란을 건강을 위해 드셨다면 이제는 제대로 드실 때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계란 섭취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복에 흰자만 먹는 습관. 작지만 치명적인 실수. 아침마다 계란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콜레스테롤을 걱정해서 그러신 거겠지요. 그런데 이 습관, 특히 공복에 흰자만 먹는 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란 흰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가 반드시 섭취해야 할 비타민 B7, 즉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오틴은 신경계 건강, 피부, 재생 기억력, 유지에까지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데 이게 부족해지면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손발 저림 근육 약화, 기억력 감퇴, 심한 경우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비오틴 결핍의 영향은 더 빠르고 더 깊게 나타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81세 정영자 어르신은 수년간 아침 공복에 흰자만 드셔오셨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에 노른자는 늘 버리셨지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손발 끝이 저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걷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원인을 찾다 결국 비오틴 부족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지만 알고 보니 오랜 식습관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공복 상태는 위산 분비가 많은 시간대인데 이때 흰자를 먹게 되면 아비딘의 활성이 더 강해지면서 비오틴 흡수 저해 효과가 훨씬 심해집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우리가 노른자를 버리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가입니다. 노른자에는 단순히 콜레스테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뇌 건강에 중요한 레시틴, 노화된 눈을 지켜주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염증을 억제하는 오메가3 지방산 등 노년기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을 걱정 하나로 매일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노른자와 흰자를 함께 드시고 공복이 아닌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른자의 풍부한 비오틴은 흰자의 아비딘 효과를 상쇄해주기 때문에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또 계란을 먹기 전 간단한 채소 샐러드나 통곡물 빵을 곁들이면 소화 속도가 천천히 진행되어 흡수율도 훨씬 좋아집니다. 혹시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신다면 일주일에 5, 7알 하루 한 알 정도면 대부분의 어르신에게 안전한 섭취량입니다. 만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 가능하면 오후 시간대에 계란을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나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비오틴 결핍이 증상 악화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거나 특정 항생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비오틴 흡수에 불리한 조건에 놓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식단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계란을 어떻게 드셔오셨나요? 혹시 건강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노른자를 계속 버리고 계셨던 건 아닌지요? 오늘부터라도 그 습관을 돌아보시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되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계란과
반숙 계란. 익히지 않은 계란이 부르는 치명적 결과. 혹시 지금도 날계란을 그대로 드시거나 반숙 계란을 즐기고 계신가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건강을 챙긴다는 생각에 소주 한 잔과 날계란을 함께 삼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습관은 단순한 위장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란을 익히지 않고 섭취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살모넬라균 감염입니다. 젊었을 땐 아무렇지 않았던 습관도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단순히 배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열극심한 탈수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생명 위협 수준의 상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살모넬라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위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날계란 속 흰재는 아비딘 성분이 가열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아비딘은 앞서 말씀드린 비오틴 즉 비타민 B7의 흡수를 강하게 방해합니다. 노년기에 더욱 중요한 이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피로감뿐 아니라 신경계 이상, 우울감, 근육 약화 같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증상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날계란 속 단백질은 장내의 유익균과 결합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은 노년기의 면역력뿐 아니라 우울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82세 김만수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매일 아침 날계란을 소주 한 잔과 함께 마시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 갑작스러운 고열과 탈수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결국 중증 폐혈증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장기간 항생제 치료로 장내 균총이 망가지면서 만성 설사와 영양실조로 오랜 시간 고생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란 하나가 내 몸을 이토록 무너뜨릴 줄은 몰랐어. 계란을 안전하게 드시려면 반드시 완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섭씨 74도, 화씨 165도 이상에서 조리해야 하며 완숙 상태로 노른자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익혀야 합니다. 삶은 계란의 경우에는 물이 끓기 시작한 후 9분에서 12분 이상 삶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숙은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계란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껍질에 금이 가거나 오염된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즉시 냉장 보관하며 2주 안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만진 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도 함께 지켜야 하며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할인 판매 중인 계란은 아무리 저렴해도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은 절약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삶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날계란이나 반숙계란을 건강식으로 믿고 드셨던 분이시라면 오늘부터라도 습관을 바꾸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단하게 익힌 계란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약과 함께 먹는 계란. 의외의 충돌이 만드는 건강의 함정. 나이가 들수록 약을 복용하는 횟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질환, 빈혈. 매일같이 약을 챙기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먹는 계란 한 알이 복용 중인 약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혈전 예방제, 한근고제, 항생제, 철분제와 계란의 조합은 조심해야 합니다. 계란 노른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돕습니다. 그런데 와파린, 왈파린 계열의 혈전 예방제는
혈액이 지나치게 굳는 걸 막기 위해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이때 갑자기 계란을 많이 먹거나 끊으면 약의 효과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출혈 위험이 높아지거나 반대로 혈전이 생겨 뇌졸중, 심근경색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85세 최영호 어르신은 혈전 예방제를 복용 중이셨는데 단백질 보충을 위해 아침마다 계란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그 원인이 비타민 K 섭취량의 변화로 인한 약효 불균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테트라사이클린 퀴놀론계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은 계란 속의 칼슘, 마그네슘, 철분과 결합해 약물의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약을 먹고도 감염이 잘 낫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철분제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 흰자의 단백질은 철분과 결합해 장에서 흡수되지 않는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특히 빈혈이 있는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악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76세 박정희 할머니는 철분제를 꾸준히 복용하셨지만 수개월간 빈혈 수치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추적한 끝에 매일 아침 계란과 함께 약을 드시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약 복용 시간을 바꾼 뒤에야 수치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약 복용과 계란 섭취 사이에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만약 복용 중인 약이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최대 4시간까지 간격을 두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또한 본인이 복용 중인 약과 계란의 상호작용에 대해 의사나 약사에게 반드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외적인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호르몬제, 레보록신 등은 공복에 복용해야 하는데 만약 아침 식사로 계란을 드신다면 약 복용 후 1시간 이상 지나서 계란을 드셔야 합니다.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스타틴도 계란과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계란은 칼슘, 아연 등의 미네랄 흡수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 면역력 유지에 필요한 아연을 따로 영양제로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계란과 시간을 나누어 섭취하셔야 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먹으면 소용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약을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습관처럼 계란과 함께 약을 삼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식사와 약물 복용 시간, 그리고 계란 섭취 간격을 의식적으로 조절해보세요. 작은 조정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계란 섭취. 건강하다고 믿었던 시간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의 시작을 계란 프라이 한 장이나 계란찜 한 그릇으로 여십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일수록 아침에 단백질을 챙겨야 힘이 나지라며 습관처럼 이른 시간에 계란을 드시곤 하시죠. 하지만 그 시간이 생각보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대입니다. 코르티솔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신체 리듬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깨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리적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하는 작용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 계란, 특히 기름에 부쳐낸 고단백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간의 콜레스테롤 합성 반응이 더 강하게 유발되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78세 이만석 어르신은 수십 년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나 늘 계란 프라이를 식탁에 올리셨습니다. 건강을 위한 식습관이라고 믿고 실천해온 일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수치의 2배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식단이 오히려 심장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아침 이른 시간은 위장 활동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밤새 쉬고 있던 소화기관은 서서히 깨어나는 중인데 여기에 기름기 많고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을 넣게 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하고 더 나아가 위산역류나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일수록 그 부담은 더욱 커지지요.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바로 이 시간이 가장 이상적인 섭취 시점입니다. 이 시간대는 코르티솔 분비가 낮아 콜레스테롤 합성이 줄어들고 위장과 간 기능이 활발해져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중요한 콜린, 비타민 D 단백질 같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선 몸 상태가 잘 깨어있는 이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란을 드실 때는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여주고 장에서 배출되도록 도와주며 브로콜리, 시금치, 양파 같은 채소는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밤늦게 계란을 섭취하는 것 역시 피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소화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밤은 원래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인데 이때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회복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침에 꼭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다면 계란보다는 두부 삶은 콩 혹은 소화가 쉬운 그릭 요거트처럼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재료를 활용해보세요. 이들도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아침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계란을 드시나요? 혹시 건강을 위해 일부러 아침 일찍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시간을 살짝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만 시간대를 조절해도 계란은 해가 아닌 든든한 보약이 되어줍니다. 5째, 고온의 기름에 계란을 굽는 습관. 보약이 될 수 있는 음식을 해롭게 바꾸는 조리법 계란. 프라이는 입맛이 없을 때도 잘 넘어가서 좋지. 이 말 익숙하시죠?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침마다 혹은 간단한 반찬으로 계란 프라이를 즐겨 드십니다. 겉은 노릇하고 고소한 향이 퍼지니 식욕도 당기고 금방 완성되니 편리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노릇하게 익힌 계란 속에 숨은 위험 알고 계셨나요? 계란의 단백질은 고온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섭씨 100도, 화씨 212도를 넘는 기름에 튀기거나 굽게 되면 단백질 구조가 급격히 변형되어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소화 불량이나 위 자극이 발생하기 쉽고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는 연기점, 스모크 포인트를 넘겼을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입니다. 이때 알데하이드, 아크롤레인 같은 독성 물질이 발생하는데 이들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장기적으로는 염증 유발, 산화, 스트레스 증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까지 높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또 하나의 손실, 바로 콜린초리네이라는 영양소입니다. 계란 노른자에 풍부한 콜린은 뇌 건강 기억력 유지 신경 전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의 인지 저하를 늦추는데 특히 중요하지만 고온 조리 시 쉽게 파괴됩니다. 즉, 좋은 영양소를 들여다놓고 기름과 불로 다 없애는 셈인 것이지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84세 이정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계란 프라이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이 떨어지며 체중까지 빠지셨죠.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식습관을 되짚어 보던 중 의사의 조언으로 조리 방법을 삶는 방식으로 바꾸자 소화 불편과 식욕이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82세 김용환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계란 프라이를 즐겨 드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속쓰림과 명치 통증이 심해졌고 나중에는 한 끼를 다 드시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삶은 계란으로 바꾼 뒤 위부담은 줄고 단백질 섭취는 더 원활해지는 효과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찬물에 계란을 넣고 약불에서 10분 이상 삶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천천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센 불로 오래 끓이면 단백질이 오히려 단단해져 소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란찜이나 포치드 에그 수란 같은 저온 수분 조리 방식도 매우 훌륭합니다. 물이나 수증기로 천천히 익히는 이 방식은 기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단백질 변형을 최소화해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전자레인지 조리는 피해야 합니다. 고열이 급격히 전달되며 단백질 구조가 파괴되고 일부 구간은 너무 익고 일부는 덜 익는 현상 때문에 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황 후추, 파슬리 같은 향신료나 허브를 더해보세요.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이 있어 노년기의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 출추민은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계란은 기름에 노릇하게 구워야 제맛이라며 프라이에 익숙하셨다면 오늘부터 삶는 방식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불과 기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계란은 해가 아닌 보약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에 피해야 할 계란 섭취 습관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계란은 분명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흰자만 공복에 먹지 마시고 노른자와 함께 식사 중에 드세요. 둘째, 날계란은 피하시고 반드시 충분히 익히세요. 셋째, 약과 함께 먹지 마시고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넷째, 이른 아침은 피하시고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고운 기름에 굽지 마시고 물에 삶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면 계란은 단백질은 물론 비타민 D, 비타민 B군, 셀레늄, 콜린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완전 식품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 면역력, 강화 상처 회복에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92이 된 지금도 현장에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작은 원칙들을 실천해왔기 때문입니다.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하신다면 분명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계란은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계란을 삶아 점심에 채소와 함께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 음식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처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건강 팁을 전해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100세 건강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매일 실천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65세에서 80세 사이이면서 지금부터 소개할 8가지를 여전히 해낼 수 있다면 단순히 노화를 잘 이겨내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보기 드문 존재에 가까우며 100세를 향한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수는 단지 운이나 유전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지만 중요한 습관들,
우리가 그 의미를 자각하지 못한 채 해오던 일상적 행동들이 그 핵심입니다. 많은 이들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대 이상으로 오랫동안 유연함과 체력, 그리고 인지 능력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무리 없이 움직이고 사회적으로도 활발하며 또래들이 어려움을 겪는 영역에서도 능숙하게 기능을 유지합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주는 8가지 핵심 지표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기준들을 지금도 충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더 길고 건강한 삶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소 의외일 수 있는 항목도 있겠지만 각각은 모두 장수와 깊은 관련이 있는 매우 강력한 지표들입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항목은 사람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의 길이와 질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신호손을 쓰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의자에 앉아있다가 손의 도움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이 단순한 동작 하나가 사실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말없이 드러내는 지표라는 것을 아시나요? 걸음이 빠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힘도 중요하지만 이런 눈에 띄는 능력보다 더 근본적인 신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지금도 의자에서 두 다리 힘만으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움직임 그 이상입니다. 이는 하체 근력이 여전히 튼튼하다는 증거이자 균형 감각과 중심을 잡는 코어 근육이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뜻이며 무엇보다 앞으로 얼마나 오래 스스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생리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와 범위는 우리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두 손을 짚어야 하거나 상체를 과하게 앞으로 기울여야만 일어날 수 있다면 이미 다리 근력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본인의 움직임을 떠올려 보세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일어섰나요? 아니면 살짝 몸에 힘을 주고 밀어내듯이 일어나야 했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차이를 느끼고서야 근력이 줄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특히 낮은 소파나 쿠션이 많은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려워지는 순간은 더욱 그렇죠. 경기도 성남에 사는 77세의 김재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늘 운동을 즐기던 분이었지만 어느 날 리클라이너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겼지만 건강검진 중 의사에게 들은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체 근력은 낙상 예방의 핵심입니다.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무리 없는 수준의 간단한 하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 몇 달 후에는 다시 의자에서 가볍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움직임에 자신감이 붙었다고 말합니다. 왜 이 능력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체 근력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 감각과 이동 능력, 그리고 생활 속의 자립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약해질수록 넘어질 위험은 커지고 노년층의 낙상은 단순 사고로 끝나지 않고 골절 입원 이후에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지금도 의자에서 손의 도움 없이 일어설 수 있다면 그건 다리 근육이 제 기능을 하고 있고 균형과 협응력 역시 유지되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일어설 때 손을 쓰게 된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력은 나이에 상관없이 충분히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벽을 잡고 스쿼트하게 앉은 자세에서 다리 들어올리기, 발 뒤꿈치 들기 같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이 기능은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노력이 쌓이면 시간이 지나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음번 의자에서 일어설 때는 자신의 동작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세요. 손 없이 가볍게 일어날 수 있다면 지금의 당신 몸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단순한 행동 하나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의 삶의 질과 독립적인 일상 유지 가능성을 말해주는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숨이 차지 않고 빠르게 걸을 수 있다, 천천히 걷는 것이 익숙해질수록 우리 몸은 그것을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65세에서 80세 사이의 나이에 여전히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또박또박 빠르게 걸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수를 향한 드문 조건을 갖춘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얼마나 멀리 걷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걷고 있느냐, 그 속도가 훨씬 더 강력한 지표가 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꾸준히 빠른 걸음 속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고 노화 속도도 느린 경향을 보입니다. 이건 단지 몸매를 관리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장폐, 근육 지구력,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걸음의 속도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심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혈액을 펌핑하고 있는지, 폐가 산소를 잘 공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근육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지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최근에 산책을 나갈 때 어떤 걸음걸이를 하고 계신가요? 목적지까지 시원하게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자주 멈춰서 숨을 고르거나 예전보다 확연히 느려진 걸음 속도를 느끼고 계신가요? 이런 변화는 매우 서서히 찾아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신이 얼마나 느려졌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속도감의 차이는 우리 몸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조용히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4세의 박정수 씨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등산이며 조깅이며 거리낌 없이 다니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문득 산책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걷는 게 더 안전하지라고 여겼지만 계단을 올라가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히듯 차오르는 걸 느끼고 나서야 몸 상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박 씨는 스스로 시간을 재며 일정 거리 내에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훈련을 시작했고 몇 주가 지나자 숨 고를 틈 없이도 걷는 시간이 점차 길어졌고 무엇보다 다시 몸에 활력이 도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걷는다는 행위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꾸준하고 안정된 속도로 걷는다는 것은 심혈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며 근육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고 균형 감각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빠른 걸음은 뇌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력을 유지하고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내 몸의 걸음 속도를 확인해보고 싶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처럼 약 3m 정도를 편안히 걷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이라고 상상하며 갑자기 속도를 올려보세요. 숨이 차지 않고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걸을 수 있다면 그건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반대로 숨이 가빠지거나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지금이 지구력을 다듬을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소식은 걷는 속도를 회복하거나 향상시키는 데 험난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매일 규칙적인 산책, 바른 자세 유지, 그리고 조금씩 속도를 의식적으로 올리는 연습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의 작은 향상조차도 인생의 길이를 연장해 줄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산책 때는 그저 걷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어떻게 걷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여전히 빠르고 자신감 있게 걷고 계시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지금도 몸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앞으로의 삶 역시 건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신호 한 발로 10초 이상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균형이라는 건 평소에는 크게 의식하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능력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한 발로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건 단순한 동작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만약 지금 65세에서 80세 사이에 계시면서 한 발로 10초 이상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몸의 노화를 아주 잘 관리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균형 능력은 장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나이가 들어서도 이 능력을 유지하는 분들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 경향을 보입니다. 좋은 균형 감각은 단지 넘어짐을 방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계 근육 반사신경이 조화를 이루며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한 발로 서는 단순한 자세에도 우리 몸 안에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눈을 통해 시각 정보를 받고 네이에르를 통해 몸의 위치를 감지하며 고유 감각이라고 불리는 신체 위치 인식 기능까지 모두 동원되는 복합적 행위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약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최근 양말을 신을 때 혹은 바지를 입을 때 무의식적으로 벽이나 의자에 기대어 균형을 잡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작은 의지 하나가 바로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벼운 비틀거림이나 아찔한 순간이 닥치고 나서야 그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76세의 정혜수 씨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젊을 땐 매일 아침 가볍게 체조도 하고 활동적으로 생활하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바지를 입으려다 한 발로 서 있는 것이 전보다 더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라 여겼지만 며칠 후 거울 앞에서 의도적으로 한 발로 서 보았을 때 단 몇 초도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그동안 잊고 있던 균형이라는 능력의 중요성을 실감하셨습니다. 이후 정 씨는 매일 아침 세수 후 싱크대 앞에서 발 뒤꿈치 들기 옆으로 다리 들기 같은 간단한 균형 운동을 생활화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몸의 중심이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졌고 무엇보다 걷거나 방향을 틀 때에 자신감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균형 감각은 낙상 위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낙상은 노년층에서 가장 흔하고도 위험한 사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균형은 단련이 가능합니다.
매일 조금씩 부담 없이 반복하며 몸의 협응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궁금하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나 벽 옆처럼 손이 닿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보세요. 그 자세를 10초 이상 유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균형 능력은 아직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만약 어렵게 느껴진다면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발뒤꿈치 들기 다리, 옆으로 들기 체중을 좌우로 이동시키는 연습 등 간단한 동작들만으로도 변화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균형 능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해에 걸쳐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립성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균형감이 튼튼할수록 우리는 더 넘어질 걱정 없이 집안에서도 외출길에서도 더 당당히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번 마트 줄에 서 있을 때 혹은 양치질을 할 때 잠시 한 발로 서보세요. 그 시간이 어렵지 않게 흘러간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가능성 또한 높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신호도움 없이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수 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도 여전히 바닥에 편안히 앉았다가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근력이나 체력 이상의 신호입니다. 이는 유연성 하체와 코어 근육의 협응력 상체의 안정성, 그리고 전반적인 움직임의 자유로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움직임이 가능한 사람은 앞으로도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유지해갈 가능성이 높다는 강력한 예측 지표이기도 합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점차 바닥에 앉는 상황 자체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혹시 일어날 수 없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반복되어 바닥에 앉는 일을 회피하게 되면 몸은 점점 그 움직임을 잊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동작은 점점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이 몸의 원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망설임 없이 바로 허리를 숙이고 집어 올리셨나요? 아니면 이걸 굳이 지금 내가 집어야 하나 라는 고민이 먼저 드셨나요? 바닥에 무릎을 꿇거나 앉는 순간 무릎과 엉덩이, 관절, 하체, 근육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리의 추진력 중심을 유지하는 복근, 그리고 상체의 지지력이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은 65세 이후에는 점점 더 희귀한 일이 됩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8세의 이성준 씨는 이 문제를 실제로 겪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바닥에 앉아 보드게임을 하자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머뭇거렸습니다. 아이가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앉을 수는 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이동성과 유연성을 점검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연습을 시작했고 무릎을 꿇고 일어나는 동작을 가구에 의지하지 않고 해보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바닥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고 움직일 때의 자신감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는 능력은 단지 생활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동작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의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작은 전신에 유기적인 협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건 이미 여러 신체 기능이 동시에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동작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활동성이 높고 일상에서의 자립성과 회복 탄력성 또한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상태가 궁금하다면 안전을 위해 의자 옆에서 바닥에 천천히 앉아보고 다시 도움 없이 일어나는 동작을 시도해보세요. 무릎이나 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고 일어날 수 있다면 여전히 관절과 근육이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다는 반가운 신호입니다. 혹시 어렵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이 능력은 매일의 작은 훈련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스트레칭 무릎 굽히기, 체중 이동 훈련 같은 기본적인 움직임만으로도 회복의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단지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끈끈하게 붙잡고 있던 자립성이라는 삶의 중심을 다시 몸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넘어졌을 때도 스스로를 지탱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삶의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신발끈을 매는 작은 동작 하나, 아이와 눈을 맞추기 위해 잠시 바닥에 앉는 순간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바닥에 무언가 떨어졌을 때 망설이지 않고 편하게 몸을 낮출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아직도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의 긴 여정 속에서 삶을 더욱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5번째 신호, 장을 본 봉투를 무리 없이 들 수 있다, 힘이 있다는 것은 꼭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는 능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힘은 일상 속에서 그저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장을 본 봉투를 양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숨이 차지 않고 손목이나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편안함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대가 같은 다른 이들에 비해 여러분의 몸 상태가 훨씬 건강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들어 올리고 옮기는 동작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반복됩니다. 장을 본 봉투를 들거나 병뚜껑을 열거나 여행 가방을 들어 올리는 순간까지 이런 동작은 단순히 팔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깨 등 손의 힘, 그리고 중심을 잡는 코어 근육까지 고르게 작동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손아귀 힘, 즉 그립력이 중요한데 여러 연구에서는 이 그립력이 노년기의 건강 수준과 수명을 가늠하는 가장 정확한 신체 지표 중 하나라고 밝혀졌습니다. 손의 힘이 튼튼한 사람일수록 활동성이 높고 인지 기능과 이동 능력 또한 더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봉지를 양손에 들고 계단을 오르다가 잠시 쉬어야 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무의식 중에 봉지의 무게를 팔에서 어깨로 바꿔들며 힘을 분산시키고 있었나요? 또 예전엔 한 손으로도 거뜬히 들던 것이 이제는 두 손을 써도 힘겹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이런 변화는 매우 서서히 찾아오기 때문에 처음엔 대부분 눈치채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힘이 빠지면서도 익숙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기에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서울 중랑구에 사는 75세의 김성일 씨 역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혼자 살며 모든 살림을 스스로 해오던 그에게 장보기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평소처럼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봉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용물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지만 손목과 어깨가 유독 쉽게 피로해졌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자신의 근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팔과 어깨손의 힘을 회복하는 간단한 운동을 매일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무공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 싱크대에 기대어 팔굽혀펴기 가벼운 아령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리는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다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훨씬 수월해졌고 그에 따라
생활 전반의 활력도 되살아나는 걸 체감했다고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능력은 단지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힘, 즉 독립성을 상징하는 능력입니다. 힘이 있어야만 피로와 부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의 여러 활동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꾸준히 손과 팔, 어깨를 사용하는 근력 위주의 작은 움직임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 장을 본 봉투를 들었을 때 그 무게가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근육이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6번째 신호, 쉬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다. 계단을 오르는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테스트입니다. 지금도 계단 한 층을 멈추지 않고 오를 수 있다면 같은 또래 중에서도 여러분은 상당히 건강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단순한 체력, 그 이상 오래도록 자립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신체 기능이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다리 근육이 상체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하고, 심장과 폐는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호흡을 안정시켜야 하며, 발을 디디는 타이밍과 균형을 조율하는 몸의 협응력도 중요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약해지기 시작하면 계단은 곧장 넘기 힘든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최근 계단을 올랐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계단 중간쯤에서 숨이 가빠지거나 다리에 힘이 풀려 잠깐 멈추진 않으셨나요? 예전보다 느리게 올라가는 자신을 느꼈다면 그건 지구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점점 계단을 피하고 엘리베이터를 찾게 되며 결국은 그 움직임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문제는 계단을 피하는 그 습관이 오히려 체력을 더 빠르게 약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부산에 사는 73세의 정재훈 씨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한때는 계단을 뛰듯이 오르곤 했던 그가 어느 날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 단 몇 계단만 올랐는데도 숨이 턱 막혀 멈춰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진 매번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이게 편해서 그런 거지, 몸이 약해진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왔지만 그날의 경험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이후 정 씨는 일부러라도 계단을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몇 계단씩 천천히 시작해 조금씩 속도와 거리를 늘려갔고, 몇 주가 지나자 다리에 힘이 생기고 숨도 훨씬 덜 차게 되었습니다. 계단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의사들도 계단 오르기를 빠른 건강 체크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짧은 계단 한 층을 무리 없이 오를 수 있다면 심장과 폐가 여전히 활발히 기능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장기적인 건강 예측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합니다. 지금 나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싶다면 10계단 이상의 계단을 찾아 일정한 속도로 올라보세요. 중간에 멈추지 않고 숨이 찰 정도도 아니라면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은 힘들게 느껴지시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특별한 장비 없이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계단을 선택해보는 것, 평소 걷는 속도를 조금씩 빠르게 해보는 것, 그리고 하체 근력을 키워주는 간단한 스쿼트나 무릎 들어 올리기 운동을 병행하는 것만으로도 점차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다는 건 단지 근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나 스스로의 일상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고, 앞으로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독립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을 만큼 심장이 튼튼하고 폐가 건강하며 다리에 힘이 있다는 사실은 곧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삶을 주도할 수 있다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증명입니다. 7번째 신호, 최근 대화나 사건을 잘 기억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장수의 조건으로 신체 건강만을 떠올리지만 오래도록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신의 건강 또한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도 일상적인 대화에서 맥락을 잘 따라가고 며칠 전 나눈 이야기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기억력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잘 기억하고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생각이 또렷하게 이어지는 상태. 바로 그것이 인지 능력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호이자 앞으로도 독립적이고 충만한 삶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강력한 예측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헷갈리거나 떠오르지 않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더듬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과 실제 인지력의 저하는 엄연히 다릅니다. 중요한 건 그 빈도와 정도, 그리고 회복의 속도입니다. 최근의 대화 내용을 잘 기억하고 일정이나 약속을 스스로 챙길 수 있으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유연하고 탄탄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일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무엇을 드셨는지, 어제 통화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얼마나 생생히 기억하시는지 말입니다. 여전히 신문을 읽으며 세상에 관심을 갖고 복잡한 문제도 차근히 생각해보는 습관이 있다면 그건 지금도 여러분의 뇌가 활발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의 명료함은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가며 나라는 사람으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입니다. 79세의 최명환 씨는 그 중요성을 스스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변의 또래들이 점점 말끝을 흐리거나 대화를 중간에 놓치는 경우가 많아지는 가운데 그는 여전히 몇 주 전 나눴던 대화의 세부까지 또렷이 기억해내고 신문에서 본 글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눌 줄 압니다. 정답을 맞히는 즐거움보다 생각하는 과정이 더 재미있다며 매일 아침 수도쿠나 낱말 퍼즐을 즐기고 새롭게 바뀐 스마트폰 기능도 스스로 익혔습니다. 본인도 몰랐지만 이런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그의 뇌를 유연하고 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뇌는 근육과도 같습니다. 자주 쓰고 자극을 주며 끊임없이 새로움을 받아들여야 제 기능을 유지합니다. 책을 꾸준히 읽는 사람, 전략 게임을 즐기는 사람,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교류하는 사람은 뇌의 건강을 훨씬 더 오래 지켜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 고립이나 대화의 단절은 인지 저하를 빠르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뇌는 연결 속에서 생생해지고 혼자일수록 조용히 약해집니다. 혹시 나의 기억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틀 전 저녁에 드신 메뉴를 기억해 보시거나 단어 5개를 외워서 몇 분 뒤 다시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간단한 연습조차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인지력은 여전히 건강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어려움을 느낀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책 읽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자주 걷기, 그리고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뇌의 회로를 자극하는 일은 모두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은 그저 기억하는 능력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또렷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기억을 나누고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건 곧 오래도록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8번째 신호,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뿐하고 머릿속이 맑게 깨어있는 느낌. 이 단순해 보이는 감각이 사실은 장수를 예측하는 매우 강력한 신호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65세에서 80세 사이의 나이에 여전히 아침마다 개운하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또래 중 많은 이들보다 훨씬 앞서 있는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말할 때 근육량이나 혈압, 심장 건강만을 떠올리지만 수면의 질은 그 모든 것과 연결된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좋은 수면은 단지 피로를 풀어주는 수준을 넘어 심장과 뇌의 기능, 면역력, 에너지 순환에 이르기까지 전신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구조 자체가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잠이 들기 어려워지거나 자주 깨고 새벽녘에 일찍 눈이 떠져 낮 동안 계속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당연한 노화의 일부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잠든 후에도 깊은 수면을 유지하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능력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유지해야 할 건강 지표입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의 내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몸이 가볍게 일어나지나요? 아니면 여전히 머리가 멍하고 몸이 축 처져 하루의 시작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피곤한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인 피로감은 때로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순환기능 저하, 호르몬 불균형 혹은 수면 무호흡증처럼 놓치기 쉬운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4세의 이호철 씨는 예전엔 밤새 단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잠결에 자주 깨고 낮에도 졸음이 몰려와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겼지만 그가 다시 잠의 질을 의식하게 된 계기는 손주의 운동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잠을 설친 탓에 피곤함에 시달리며 하루를 보내고 나서야 수면의 중요성을 절감한 것이죠. 이후 이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용한 음악과 함께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만에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아침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면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세포를 재생시키고 뇌의 노폐물을 정리하며 면역 시스템을 조율합니다.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취하는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 뇌졸중 치매 등 여러 질병의 위험이 현저히 낮으며 체중과 에너지 수준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알람 없이도 상쾌하게 일어나는 경험, 그것은 몸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소리 없는 증거입니다. 혹시 내 수면의 질이 좋은지 궁금하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밤에 눕고 이후 30분 안에 잠들 수 있는가? 한밤중에 자주 깨지 않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가? 기상 후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은 밤사이 스스로를 잘 회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후 늦게 카페인을 피하고 일정한 수면 루틴을 유지하며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뇌와 몸이 수면을 회복의 시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잘 자는 몸은 건강한 몸입니다. 좋은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매일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근본적인 에너지 원천입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뜨고 기분 좋은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은 매우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긴 인생 여정에서 여전히 훌륭한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신호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나 되는지 스스로 떠올려 보세요.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력, 균형 감각, 지구력, 인지력, 그리고 양질의 수명까지. 이 모든 것을 60대, 70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건 단순히 건강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앞으로도 오랜 시간 자립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쇠약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강하고 또렷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개한 8가지의 징후들은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그런 움직임과 기능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건 근육이 잘 작동하고 있고, 심장은 힘있게 뛰고 있으며, 뇌는 날카롭고, 에너지 또한 일상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나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삶의 한가운데서 활기 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번 영상을 통해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하고 느끼셨다면 그건 역시 매우 값진 자각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 절대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근력은 다시 키울 수 있고 지구력은 천천히 회복되며 균형 감각과 기억력 역시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날카롭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작고 일관된 노력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나이가 몇 살이든 그 변화에 언제든지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며 자신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것. 그것이 지금의 건강을 이어가는 열쇠이자 더 긴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단단한 디딤돌입니다. 여러분은 이 8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지금도 지니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것 중 기억에 남는 점, 그리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보고 싶은지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영감이자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과의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